자, 국제 뉴스 또 알아봐야 되겠죠.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독일 자동차 업계가 대미 투자 무역 규모를 상계 처리해서 관세를 좀 낮추겠다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어제 독일 경제 전문 매체 한델스블라트가 처음 보도했고요. 그다음 네. 오늘 새벽에 로이터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자동차 빅3 그러니까 폭스바겐하고 BMW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CEO들이 지난달 말에 백악관을 조용히 방문해서 트럼프한테 방안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요. 독일 자동차 업계가 미국에 투자하는 거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 바깥으로 수출하는 그거를 상계해서 관세를 좀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네.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상이 실무적으로 이어지는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BMW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좀 수치를 보면 한 40만 대 절반 이상을 다른 데 파는 뭐 이런 지금 규모를 갖고 있네요. 미국에서 네. 한 40만 대 정도를 연간 생산해서 그중에 절반 가량을 이제 미국 바깥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이제 그게 미국의 수출로 잡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벤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미국 내에서 독일 업체들이 생산하는 해서 수출하는 게 미국 자동차 수출의 한 85%까지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계시켜서 관세를 좀 낮춘 게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관세율이 지금 자동차 관세율이 25%죠. 그런데 이거를 10%로 낮춰서 적용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독일 업체들은 관세 비용이 줄어들고 트럼프도 얼굴이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독일 자동차 회사를 미국 회사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자동차 수출 때문에 미국의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니까 이제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얼굴도 세워주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효과도 거두면서 미국의 요구,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좀 들어주는 어떤 그런 셈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영국과 맺은 무역 합의와 유사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이 무역 합의할 때 자동차 부문이 25% 대신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10%를 적용을 했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에 중에서 이제 롤스로이스나 미니 같은 것도 보면 이게 BMW 그룹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독일이 이제 현지에서 생산해서 보내는 거죠.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한델스블라트 보도를 보면요. 이거하고 함께 미국이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자동차 관세를 좀 낮춰주면서 그동안에 독일 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좀 늘리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가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이미 미국 현지 생산 추진 이런 계획들을 속속 밝힌 회사들이 많잖아요. 폭스바겐은 네. 계열 아우디 미국 현지 생산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벤츠도 이제 SUV 주력 모델이 이게 이제 미국 시장 주력 모델인데 이거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번 그런 백악관하고 이거 독일 업체 간의 이런 접촉을 주선한 게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엘라바마 주지사 이 사람들은 모두 이제 공화당 소속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BMW 공장이 있고요. 벤츠 공장은 엘라바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중재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 움직임, 관세에 대비한 움직임들 좀 살펴봤고요. 유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50% 관세 이제 유예 이후에 한 달 정도 이제 미뤄진 상황. 7월 초가 되겠죠. 이제 협상에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를 한 걸 보면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하고 유럽연합이 이제 패스트트랙 관세 협상에 합의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좀 만족감을 표명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영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한테 미국의 투자를 했거나 앞으로 추진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좀 정보를 좀 모아달라. 이걸 들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할 때 카드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미국 쪽에서 이 유럽 쪽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게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좀 느리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통화도 여러 번 하고 패스트트랙에 지금 합의를 한 상황인데 어쨌든 움직임이 조금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유럽연합 무역 담당 집행위원도 이틀에 한 번씩 계속 미국 상무장관, 무역 대표하고 통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했고요. 네. 이 보도를 보면요, 유럽 기업 연합, 이제 비즈니스 유럽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유럽 42개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이죠. 그때 트럼프가 그 경고를 했었죠. 그때 집행위로부터 이제 빨리 좀 그 관련 정보를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유럽 그 주요 기업인 단체가 이제 유럽 기업인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 회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여기도 비슷한 시점에 앞으로 한 5년 동안 미국 투자 계획에 관한 정보를 좀 달라. 이것도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이 직접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럽 기업 라운드 테이블에 보면요. 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라든가 독일 뭐 바스 그다음에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이런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정보를 취합해서 다음 이제 2차 협상이 이제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2차 협상을 곧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때 들고 가서 이제 미국 쪽에 봐라 우리가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카드로 제시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된 상황이 좀 유럽 쪽에서는 약간 급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됐다. 유럽이 뭐 이런 만족감을 지금까지 상황으로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관세 얘기입니다. 일본이 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카드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미국 반도체 많이 사주겠다. 이런 걸 제시하고 있다고요? 우리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사히 보도인데요. 지금 미국이 이제 일본에 대한 그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농산물 더 사겠다, 미국 자동차 수입 확대하도록 뭐 여러 가지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별로 만족을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생산한 반도체를 대거 사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많게는 한 1조 엔, 우리 돈으로 한 9조 5천억 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게 아사히 보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구체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한 계획일까요?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짐작하시겠지만 엔비디아 쪽을 겨냥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일본 업체들한테 네.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좀 많이 사라.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만들려면은 이제 웨이퍼라든가 화학약품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거를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걸 미치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이득도 있지만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에 계속 공급망 강화, 특히 반도체, 중국 제키고 이것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게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그런 것도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를 두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4차 장관급 협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금요일 날 하죠. 네. 그래서 그거 앞두고 이제 또 하나의 카드를 얹은 셈입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카드는 지금 계속해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자동차다 이런 얘기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 나와요? 사실은 트럼프가 좀 네. 만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요. 지금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일본이 미국에 올린 그 무역 흑자가 무려 6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94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한 1조 원, 1조 엔까지 사줘도 적자의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하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앞서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농산물, 자동차 이런 쪽으로 계속 카드를 한 장씩 주기는 했는데 좀 부족하니까 지금까지도 좀 협상이 지지부진한 거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이 그래도 조선 부분 협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국이 좀 자기들이 좀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만족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의를 보였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서로 뭐 그 평행선을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이제 상호 관세가 24%인데 10%는 이제 기본 관세고 미국은 나머지 14%만 낮추거나 없애는 걸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자동차 관세는 절대 안 되는데 미국은 자동차 관세 어떻게든지 이제 일본은 관철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그런 평행선상에서 안 되니까 이제 관세 이런 그 반도체 추가 구매 뭐 카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은 최근에 주요국 가운데에서도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좀 급등하고 뭐 국가 부채, 빚 문제가 좀 부상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유사한 점도 있는데 동병상련이 있죠. 네,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합의는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퍼스트 세일룰이 새삼스럽게 주목받는다. 이게 일단 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그 궁하면 통한다 네. 뭐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그 경제 전문 매체 그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의 그 버스트 세일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 37년 전에 발효가 됐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면 이제 수입을 해서 뭐 중간상이 끼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이를테면 무슨 티셔츠 같은 걸 중국에서 뭐 5달러에 오더를 했는데 이제 홍콩 중간상이 끼고 뭐 해가지고 이제 미국 소비자는 한 40달러에 이제 그걸 살 수 있으면 가격차가 벌어지는데 뭐 단계별로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40달러에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고 이 룰에 따르면은 5달러 처음 수입가 거래가 거기 기준에서 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예외 조항 같은 건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수입 업체 뭐 이를테면 무슨 뭐 섬유업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삼 주목을 받는다 인 겁니다. 최종 가격이 아니라 최초 거래가를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도록 하는 그렇죠. 퍼스트 세일 룰인데 이게 뭐 37년 전에 발효된 것인데 아직까지 어쨌든 살아 있다. 살아 있는데 이제 네. 그 동안에는 뭐 관세 문제가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뭐 주목을 안 받다가 네.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찾아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CNBC가 이제 이탈리아 명품 의류 브랜드인 그 몽클레르하고 했더니 이게 상당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위스에 있는 회사도 이달 초에 여기 맞춰가지고 대미 공급 방식을 바꿨다고도 이렇게 귀띔을 했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미국 수입업자가 첫 원가 입증 책임 같은 걸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서류가 좀 까다로운 모양인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관세 수입도 좀 늘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리쇼어링 생산시설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적용이 되면은 이거하고 좀 트럼프 생각하고 먼 거죠. 그래서 지금 관측이 이걸 트럼프가 이제 아직까지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일단 자우전 지금 이거를 또 틈새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좀 활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뭐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렇죠. 싶으니까요.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하는 네. 거죠. 그렇군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 뭐 미국과 유럽연합 이제 관세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예상은 했는데요.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그 뭐 팔로 개척뿐만 아니라 아예 현지에 가서 전기차 공장 세우고 배터리 공장까지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리튬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으니까 거기 리튬 개발하는 공장 세우고 그걸 끄집어내서 전기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아주 완제품까지 하는 모든 걸 다 하려고 지금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네. 나이지리아는 정말 리튬 뭐 이렇게 다량 매장된 나라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나온 얘기들이 있으니까 언급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동안에는 뭐 중국에서 뭐 이를테면 뭐 중국이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에 전기차 수출하는 그 모델을 갖다 팔았는데 네. 아프리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민감하니까 아예 그런 새로운 모델도 거기서 출시를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지리아 주재 중국 대사가 이달 중순에 나이지리아가 광물자원 개발장관 만나서도 시진핑이 아프리카 산업화에 최우선 과제를 뭐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하겠다고 했고 나이지리아 쪽에서도 그거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언젠가 좀 전해 주셨던 얘기 같은데 중국은 이미 좀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특히 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그 리튬 개발 쪽에 한 이미 뭐 그 투자해서 작년부터 투자했죠. 그래서 네. 연 매출 한 5억 달러 규모 정도의 나이지리아 최대 리튬 가공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그 외에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같은 그 북아프리카 국가들 여기가 지금 이제 유럽하고도 가깝고 여기는 또 자동차 그 제조 기반 시설도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새로운 그 전초 기지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게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입니다. 네. 아프리카 외에도 남미 같은 경우도 중국의 대안 시장으로 좀 주목받는다. 남미도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네. 그동안은 주목을 덜 받았는데 이제 아프리카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남미 쪽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집트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미 네. 그 베이징 자동차 그룹 그 BAIC하고 광저우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비아디도 케냐, 남아공, 나이지리아 같은데 이제 소형 전기 해치백 같은 거 이게 이제 인기 모델인데 이걸 내세워서 이제 가는데 현지에서도 특히 가격 경쟁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힌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뭐 지나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각국의 노력들이 일단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들이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좀 다른 얘기지만 네. 푸틴이 어젠가 맥도날드가 들어오려면은 그냥은 안 된다. 이미 이제 현지 그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제 들어가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공짜는 없다는 건데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중국하고 남미 같은 데를 이제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이 중국이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는요. 그동안에 중국 전기차가 뭐 미국하고 유럽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아프리카에 빠른 시간 안에 소화를 시키는 게 불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물량인데 아프리카가 물론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지만 아직은 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고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지난달 중국 내 승용차 재고가 한 350만 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이제 막 덤핑 치고 해서 그 가격 그 경쟁이 심각해서 지금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자동차 업계 이윤이 한 4%가 가까스로 넘었다는 겁니다. 역대 최저 수준에서 이제 출현도 심각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얘기인데 지난 4월에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이 중국산의 3배를 넘었다. 이 얘기 좀 전해 주시죠. 애플이 이제 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많이 옮겼죠. 생산을, 옮겨서.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인도에서 아이폰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산이 훨씬 많았는데 네. 이제 트럼프 관세, 미중 관세 뭐 지금 합의지만 그래도 계속 티격태격 하니까 지난 3월부터 인도에서 들어오는 아이폰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웃돌기 시작해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요. 미국으로 출하된 게 인도산 아이폰이 300만 대로 한 해 전보다 76% 늘어났는데 와. 같은 기간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온 아이폰은 76% 줄어서 90만 대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럼 숫자로만 보면 76% 증가하고 76% 감소니까 이게 나란히 이쪽 게 이쪽으로 뭐 이런 그러니까 3배 정도 네.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숫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겠어요? 3월 같은 경우는 인도산 아이폰 440만 대 수출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중국산보다 한 10만 대 정도밖에 더 많지 않았는데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분석기관 얘기는 애플이 트럼프 관세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지금 대응하는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애플이 이걸 뭐 트럼프 관세를 예상했는지 자전 코로나19 때부터 인도 공급망 확대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도 상기시켰고요.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지난달 11일이죠. 아이폰 같은 전자제품은 상호 관세에서 뺀다고 했었는데 중국산 아이폰은 그때도 30%였죠. 그러니까 인도산 10%보다 월등히 높으니까 이제 그런 틈새를 이제 파고든다는 겁니다. 네. 애플이. 인도 공급망에 대거 투자를 사실 해왔었는데 이런 어떤 관세 조치로 인해서 조금 더 가속화되는 흐름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네. 인도에서 생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 내 그 아이폰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 이걸 다 뭐 중국에서 들어온 걸 다 가압하기는 힘들고요. 한 내년이나 돼야지 뭐 어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요. 아이폰 핵심 부품 조립은 여전히 중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도로 오는 게 쉽지가 그렇게 인도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넉넉치는 않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의 아이폰 생산 확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다 이런 진단이 있습니까? 그 월가 리서치 업체 퓨처럼 네. CEO 얘기인데요. 애플이 인도에서 이제 생산하는 걸 가져오는 게 사실 트럼프로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16일인가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수입하면은 아이폰 수입에도 25% 추가 관세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죠. 네. 또 중국도 보면은 지금 애플이 이렇게 생산 선비를 인도로 가져가는 게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하는 걸 계속 그렇게 기술적으로 견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생산 다변화 노력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가도 회복 탄력성이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중간중간 노이즈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채권 금리도 그렇고 어제 발표된 FOMC 의사록을 봐도 불안감은 굉장히 여전하구나. 그렇죠. 옛날 같지 않죠.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 불확실성 또 침체 우려 탓에 미국 바깥 시장에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보인다 이런 분석 나오네요. 뭐 그런 추이는 그동안에 쭉 네. 지적이 되어 왔는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확실히 추세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로 캐나다 연기금, 이제 퀘벡주 연기금 이게 이제 세계 최대 인프라 투자 펀드의 하나인데 운영 자산이 우리 돈으로 472조 원입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입자도 한 600만 명 되는데 여기가 그동안에 영국에 꽤 투자를 했었는데 이걸 한 앞으로 5년 사이에 더 늘리겠다. 50%가량 늘리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투자 비중도 지금은 한 15%인데 17% 늘리겠다고 그 CFO가 밝혔습니다. 네. 주로 신규 투자는 에너지 전환 관련 자산에 집중될 것이다. 뭐 이런 발표도 했네요. 아무래도 유럽 네. 쪽이 그 이런 그 청정 에너지 쪽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앞으로의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겠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그 유럽국들 이 재정적으로 지금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간 자본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퀘벡주 연기금이 파고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요 얘기 들어가 보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부분은 이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는 건데 사실 이 나라들을 보면 뭐 괜찮은 지금 경제 성장이 좀 올라오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아직 여전히 좀 어려운 나라도 보이는데 어떤 점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경제가 조금 이제 에너지 때문에 좀 네. 이렇다가 이제 재정을 엄청나게 풀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투자 기회로 본다는 거고요. 프랑스도 지금 보면 이제 한 2030년까지 투자 비율을 한 50%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연기금 CEO 얘기는 그래도 미국이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가장 가깝고 크고 깊은 시장이라서 계속 투자를 한다. 다만 미국의 자산 가치가 지난 10년 사이 뛰어난 수익률을 보인 뒤에 지금 이제 고점에 와 있다고 자기를 본다. 그래서 소폭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는 건 이건 뭐 여러 차례 나왔지만 불확실성 같은 거예요.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다음에 신용 등급 떨어졌죠. 그다음에 감세 법안 지금 이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 확대 우려 같은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감세 법안 뭐 이런 거 IRA 이런 것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죠. 믿을 수 있는 투자처, 신뢰, 뭐 패권 이런 걸 좀 잃어가는 거 아닌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리안스 같은 경우도 이미 몇 달 전하고 미국은 이제 위상이 다르다. 더는 믿을 만한 투자처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청정 기술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상당히 지금 압박을 하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기후 위기도 그렇고 해서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에 계속 투자하는 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가능성이 좀 덜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도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나 유럽연합 같은 쪽으로 좀 이렇게 투자 시장을 더 이렇게 옮겨간다는 그런 추이가 완연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문디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객들이 이제 기후 정책 후퇴 미국 같은 경우를 피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좀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포트폴리오로 대규모 조정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고요. UBS도 미국 주식 상장지수 펀드에서 상당한 자금이 이탈한 걸로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제는 진짜 예전처럼 이 테슬라에 진짜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쓴소리, 비난 이런 걸 했다고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는 이걸 또 뭐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요. 살짝 공신을 거꾸로 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CBS하고 이제 현지 시간 오늘 일요일 날 네. 이제 방영하는 그 선데이 모닝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리 공개됐습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이번에 그 이제 감세 법안 지금 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실망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돼서 솔직히 실망스럽다 하면서 이게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 했던 정부 소일부의 그 작업을 망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사견이라고 이제 전제를 했지만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둘 다는 안 된다. 적자하고 감세하고 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지금 이제
지금 의회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도찌를 하면서 비용을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걸 뭐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법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오늘 새벽에도 AP가 그동안에 이제 뭐 백악관에 있을 때도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세 문제 가지고도 뭐 티격태격하고 했는데 가장 트럼프하고 공화당 겨냥해서 아직 가장 큰 주목을 날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망 네. 부상이죠. 네. 캐나다가 동참 가능성을 밝혔는데 여기하고 관련돼서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51번째 주 되면 한 푼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네요. 네. 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주 회견하면서 캐나다가 투자 협력을 통해서 이 골든돔 완성을 도울 역량이 있다. 우리가 동참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트럼프하고 이 문제로 통화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은 한 푼도 안 들고 들어올 수 있다. 다만 계속 별도 국가를 고집하면은 610억 달러, 84조 원 정도를 내야 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계속 이 꿈은 버리질 않네요. 네. 지금 뭐 요새 갑자기 워싱턴 쪽에서 타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먹는 타코가 아니고요. 네네. 이게 이제 약자인데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그러니까 요거 이제 미국 이제 영어 앞자를 따가지고 타코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월가에서 트럼프가 막 위협을 하면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명히 또 뒤로 빠질 거다. 그럼 올라가면 그때 팔아가지고 차익을 챙긴다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하느냐 좀 짜증을 내면서 아니다. 그건 협상 전략이다. 하는데 상당히 표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타코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고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만든 그렇죠. 풍자 단어라고 하는데 크렘린 대변인이 어제 뭐 푸틴 보고 미쳤다 하니까 트럼프의 감정 과부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좀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손주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